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 전문가를 모셔 살펴보는 엠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정말 있는 계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팔로우 눌러주세요. 오늘의 주제 해시태그로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FOMC 프리뷰인데요. 이제 금융시장의 빅 이벤트 3월 FOMC 정례회의가 임박했죠.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고 또 인하 횟수도 줄어들 거라는 관측이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금리 동결 가능성은 99%까지 치솟았는데요. 일본이 17년 만에 금리 인상에 나선 만큼 한국과 미국 시장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엠스타그램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급변하는 시장의 핫 이슈를 집중 분석하고 이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이죠. 엠스타그램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엔화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일본이 무려 17년 만에 금리를 처음으로 올리는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금리의 정책도 모두 끝이 났고요. 그런데 이제 엔화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강세는커녕 잘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요. 일본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또 앞으로의 일본의 금리 나아가서 엔화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재선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일본의 금리 인상 전반적으로 총평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임금 상승률 춘투에서 5% 이상 나왔을 때부터 어느 정도 좀 예견은 됐던 일이죠. 그렇죠. 이제 저희가 긴축적으로 움직일 거라는 이제 시장의 반영이 어느 정도 조금 됐던 상황이었는데 네. 다만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 예상만치 이제 BOJ가 긴축적이지는 않았다. 이제 조건들을 사실 많이 걸었거든요. 예. 이제 국채 매입을 중단을 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네.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시금 또 매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네. 또 이제 언급을 했고 예. 인플레이션이 사실 이제 목표치 이상을 상회한 지는 꽤 됐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경제에 대한 좀 확신에 대한 그 피력을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엔화 방향성도 저희가 이제 BOJ가 이제 회의를 거치고 나면 이제 강세 전환을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다라는 사실 인식이 한 1, 2주 전부터 강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보다 완화적인 좀 BOJ의 스탠스에 엔달러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다시금 150엔대를 터치를 했고요. 네. 이래서 약간 좀 시장 방향성도 약간 좀 혼동이 많이 왔던 네. 오늘 장이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두 가지 부분인데요. 좀 많이 궁금했던 게 일본 누가 봐도 지금 경기 좋다. 네. 특히 일본 여행 갔다 오신 분들 와, 일본이 살아났어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요. 네. 오죽했으면 임금을 그렇게 많이 올려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중앙은행은 경기 확신을 그렇게 세게 안 한다는 것도 좀 궁금했고 이제 그 YCC 안 한다. 예, 수익률 컨트롤 장기 안 한다고 했지만 또 국채를 매입한다. 그러니까 왜 이러는 걸까? 그런 속내를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잃어버린 30년에 대한 부작용이 워낙 컸기 때문에 네. 보다 이제 긴축적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BOJ가 더욱더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엔저 효과로 사실 일본은 내수 경제라든지 이제 네. 수출에 대해서 반사이익을 많이 얻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수출주도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엔화가 조금 약해야지만 환율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강화가 되는 부분이고요. 네. 또 엔저 효과로 인해서 그 2018년도 이후에 외국인 방문객이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내수 진작을 또 유도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이 엔저라는 이 자체가 네. 사실 일본 경기에 어떻게 보자면은 경제 방향성을 좀 쥐어주는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치트키 같은데. 같은.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물가 압력이 높아지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겠지만 이 아직까지 물가 부담에 대해서 이제 보다 조금 약간 강한 스탠스를 이제 견지를 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일본 네. 자체가 이제 임금에 대한 부분도 대기업들은 한 10%씩 기본으로 올렸긴 했지만 네. 저희가 아직 그 임금 협상이 중소기업까지는 이제 결과치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가요? 예. 네, 4월 초까지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중소기업들의 그 임금 협상이 이제 상승률이 얼마만큼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좀 더 스탠스를 강화할지에 대한 여부가 이제 좀 결정지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당장 이제 그 환율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엔화 같은 경우를 보자면 강세 전환을 하기는 5월 전까지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이 엔화를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그 내부적인 변수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BOJ 정책이 이제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지 긴축적이진 않았던 네.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또 이제 외생적인 변수로는 이제 달러를 꼽을 수가 있을 네. 것 같은데 뭐 최근에 앞서도 언급을 했듯이 금리와 달러의 상방 압력이 쉽게 낮아지고 있는 구간은 또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달러 강세와 그 엔화 약세에 대한 구도가 사실 그렇게 큰 방향성이 이제 전환될 가능성은 안 잡히네요. 4월 중에는 조금 낮아 보인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지금 엔화 예금이 거의 지금 뭉칫돈이 들어온다고 하고 있고요. 네. 엔화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은 엔화가 강세로 돌아가려는 사인을 우리가 좀 꼽자면 역시 일본의 물가를 봐야 될까요? 그걸 좀 보면 먼저 좀 앞서서 예견할 수 있을까요? 네, 일본의 물가도 물가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끈적한 가격들이 얼마만큼 이제 유지가 되느냐가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요. 미국은 반대로 서비스 물가 때문에 지금 고충을 겪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서비스 쪽의 물가가 조금씩 많이 올라오는 구간이 관찰이 되는 게 좀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고 네. 이게 예전에도 보자면은 일본이 이제 양적 완화를 이제 꾸준히 이제 계속해서 지속을 해왔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내수 진적까지 유도가 안 됐던 게 그 기업들이 사실 임금에 있어서 인상률을 크게 가져가지 않았던 요인이 가장 이제 좀 결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에 대해서 회복 가능성을 조금 보수적으로 이제 산정을 그간 기업들이 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금도 기대치가 낮아지고 이제 임금이 사실 이제 여력이 없어 버리니까 소비자들도 소비 여력이 줄어들면서 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됐던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래서 임금 인상률이라든지 이제 월간마다 발표되는 상승률에 대한 추이도 네. 조금씩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월 정도, 4월 말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거의 확실한 임금 상승률도 나오겠고 네. 또 3월에 물가도 확인될 수 있겠고. 네. 뭐 설령 BOJ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연준이 뭐 3월 달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지만 이제 뭐 5월 회의라든지 6월 회의에서 이제 물가에 대한 가변적인 스탠스가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또 저희가 이제 금리 고점을 최근에 또 봤으니까요. 그렇죠. 조금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게 또 사실 엔화의 그 강세라든지 일본 국채 금리의 또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은 좀 단기적 혹은 중기적으로 엔화 방향성 네. 어떻게 보세요? 왜냐면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거 진짜 이러다가 또 완전히 엔화 강은커녕 엔약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저는 엔화 강세 가능성을 연중 내내 높게는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상반기 때보다 시점은 하반기 때 강세 전환 가능성이 저는 유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Q 사인이 연준 쪽에서 떨어져야지 사실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제 재정 정책 방향성이 글로벌리에서 많이 움직일 거는 네. 같은데 아직 연준이 사실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가 금리 인하 시점도 이제 6월보다는 지금 7월로 조금 미뤄진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2분기 중으로는 또 이제 저희가 지표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중간중간에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간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연준과 BOJ. 이게 이제 미국과 일본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인다. 약간은 뭐 그런 음모론 아닌 음모론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일본 투자자들이 실제로 이제 미국채에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이제 그래프 상으로 몇 가지 지표가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미국채 투자를 워낙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 엔화 강세 시그널만 이제 조금 나타나게 된다면 네. 결과적으로 이제 엔화 강세에 또 베팅하는 압력이 일본 투자자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네. 이거는 또 이제 미국채 금리 부담으로 또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연준이 그때 돼서는 물가가 어느 정도 좀 잡히는 구간에 QT에 대한 축소 가능성도 좀 언지를 해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우회적으로 금리를 좀 떨어뜨리겠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네. 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BOJ가 이제 좀 긴축적이지는 않았었고 네. 또 이제 그런 시그널이 당장은 또 확인되지는 않고 있어서 네. 이거는 이제 시점은 조금 밀어놔야 되지 않은 시나리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많이 아쉬웠던 게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니케이 225는 무너지고 오히려 네. 코스피가 반사이익으로 막 올라갈 거란 이런 정말 장밋빛 전망이 많았는데 네. 지금 일본 증시는 4만 돌파하고요. 아. 우리는 당하고. 그러니까 참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일본 네. 증시, 한국 증시 좀 함께 좀 분석해 주신다면요.
사실 일본 증시랑 한국 증시가 디커플링이 되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같이 올라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최근에도 보자면요. 네. 저희가 일본 증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붙었었잖아요. 네. 1분기 때. 그때 보면은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수급이 다 올라왔었던 구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유독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과 비슷한 밸류업 정책을 이제 마침 또 이제 네. 같이 발표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시아 내에서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2월 달에 굉장히 많이 찾았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일본 쪽에서의 수급 물주기가 약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게 온전히 낙수 효과가 이제 전역에 퍼질 가능성이 사실 그렇게 높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 증시가 같이 올라가는 구간 내에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인 관점에서 좀 더디게 올라가더라도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좀 지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생각은 엔화 약세는 일본 증시 상승, 엔화 강세는 일본 증시 하락. 네. 그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원화 강세가 코스피 상승, 원화 약세가 뭐 코스피 조정. 네. 이제 거의 이렇게 좀 암기식으로 외우고 있어서 그렇죠. 예, 엔화가 빨리 강세가 돼서 일본 증시가 떨어져야 우리가 오른다. 좀 이런 패턴을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근데 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저희가 최근에 또 이제 저 PBR 주들이 많이 또 테마성으로 자금도 붙었고 주도주로 한번 이제 순환매를 돌았기 때문에 이 저 PBR 주의 특성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엔화와 경쟁력, 수출 경합도에서 높은 업종들이 대부분 네. 대장주 역할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저희가 워낙 강세가 코스피 상승을 주도한다라는 그 공식이 네. 결과적으로 IT 쪽에 수급이 많이 붙어서 이제 IT가 이제 증시 상승을 전반적으로 주도하는 아, 그런 형태인데 예. 최근에 만약에 이제 그 저PBR주 이제 대장주 역할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하고 네. 있잖아요. 자동차는 사실 워낙 약세 국면에서 오히려 좀 도움이 많이 되는 네.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엔화와 이제 그 수출에 대한 그 가격 경쟁력? 가격 네.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한 국면에 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흐름으로 조금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최근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2분기 코스피 전망도 나쁘진 않네요. 네, 네. 하단은 지지는 될 오늘은 것 이랬지만,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상단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조금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뭐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도 네. 확실히 영향권 안에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외국인 수급도 실제로 저희가 전반적인 그 매도 압력이 강하긴 했지만 저희가 계속 꾸준히 금융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이제 PBR 밸류업 정책 관련된 이제 그 모멘텀을 가진 기업들은 계속 저가 매수를 외국인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단은 지지는 되겠다. 다만 이제 여기 상단을 뚫으려면 결국에는 저희가 주도 업종이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네. 그게 조금 부족해 보인다. 힘 자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반도체 업종의 수출이 잘 나오기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을 했듯이 그 패시브 자금 쪽에서 외국인들이 수혈이 들어오려면 결국에는 이제 워낙 강세가 네. 나타나야 네. 되는데 그렇잖아요. 아직까지는 또 그럴 가능성이 좀 제한적인 국면이고 해서 네, 그 가능성을 조금 상단을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렇게 나눠볼까요? 원화 강세가 추세적으로 좀 나온다면 네. 정말 1,300원도 깨고 막 1,200원대 나온다면 전체 지수는 한 2,700도 뚫고 2,800을 향해 가는 거고 네, 다 같이 오르겠죠. 네, 다 같이 네. 오르는 거. 그렇지 않다면 네. 2,700 밑에서 네. 공포의 순환매 네, 맞습니다. 이걸로 그냥 가는 건가요? 네. 원화 약세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순환 매장이 계속해서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갑자기 숨이 사이에도- 막히는데. 네? 네. 근데 뭐 저희가 이제 2,600선까지 올라오는 구간 내에서 네. 자동차라든지 금융업종은 사실 20%까지도 올랐었거든요. 네. 2월 달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 기회 요인을 찾으려면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업종을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 다시 3월 연준의 FOMC 회의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시작하고 우리는 목요일장에 반영이 되게 되는데 3월이기 때문에 점도표가 나오죠. 네. 어떤 시나리오가 좀 최상일까요? 어떤 걸 좀 우리가 바라볼까요? 금리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점도표가 나오면 나와야죠. 정말 베스트 네. 시나리오일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럴 가능성은 저는 크게 뭐 높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네. 워낙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에 확인된 CPI, PPI 물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또 이제 데일리로 트래킹할 수 있는 원자재 가격도 조금씩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구리 가격도 이제 연중 이제 신고가를 경신을 한 상황이고 WTI도 배럴당 $80 선을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재화 소비에 그간 저희가 재화 물가에 대해서는 낮아지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굉장히 많이 안도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이 재화의 물가에 대한 부분도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네. 조금씩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아니, 하는 집값 것 같고요. 떨어졌다고 또 좋아라 했는데 갑자기 또 이제 재화 또 나옵니까? 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경계 심리 짙은 2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3월 연준의 FOMC 회의에서는 우리가 바랄 만한 거는 거의 없네요. QT에 대한 언급도 거의 뭐 3월에는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네, 그쵸? 저는 오히려 이제 여름 중에 QT 축소에 대한 축소, 네, 언지를 이제 금리 인하 전에 먼저 해줄 거는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경제라든지 물가에 대한 전망치가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딱히 그렇게 뭐 12월 달 대비해서는 밋밋하다. 네, 좀 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점도표가 근데 오히려 바뀌어서 네. 저 위에다 많이 찍어 놓으면 이건 악재네요. 그거는 악재죠. 악재죠. 그거는 사실 증시에 또 가격 조정을 한 차례 비슷하다면요. 비슷하다면은 12월 때 거랑. 비슷하다면은 업종별로는 많이 갈릴 거는 갈릴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도 요즘에 많이 뒤통수를 맞아서 네.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먼저 올랐잖아요. 네, 네, 막 맞습니다. 오히려 FOMC 회의 이후에 떨어지는 거 아닌가? 뭐 나오나? 지금 뭐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는데 네. 위원님께서는 그냥 밋밋하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1분기 때 증시가 좀 조정을 겪었으면 네. 2분기 때 증시를 좀 좋게 보려고 네. 했었고 저희가 작년에 연간 전망도 그런 방향성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 자산 가격이 너무 빨리 상승하는 국면 내에서는 네. 결국엔 이게 또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올리는 값으로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기본적인 월급 소득 플러스 지금 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저희가 네. 소득이 올라가고 있는 구간인 거잖아요. 뭐 알겠습니다. S&P 500뿐만 아니고 네. 지금 부동산 가격도 바닥 찍고 올라가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준 저는 믿겠습니다. 그래도 3월 FOMC 회의 결과를요.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